눈밭에서 건진 산모와 갓난아기.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정봉이란 총각이 있었습니다. 정봉이는 매우 가난한 살림에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봉이가 운이 좋았던지 먼 마을에 사는 정 많고 참한 처녀와 인연이 닿아 늦게나마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녀의 집안은 제법 먹고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정봉이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정봉이 처는 자기 친정에 가서 뭐라도 양식할 만한 것을 좀 받아오라고 정봉이를 닥달했습니다. 우리 친정에 좀 다녀와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어머니랑 애들 이대로 굶길 거예요. 겨우내 할 일도 없고 수확할 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 거유? 나 대신 당신이 가서 양식거리 좀 받아와요. 정봉이의 처갓집으로 가는 길은 험한 편이라 여자 혼자 몸으로는 다녀올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알았네. 알았어. 처가 하도 그러니 정봉이도 어찌할 수 없이 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이 눈밭이 되어버린 날이었지만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 덮인 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무렵 그 온통 눈천지인 데서 뜻밖에도 무슨 갓난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봉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가지가 다보록하게 퍼진 작은 소나무 밑에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눈에 보아도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듯 보였습니다. 사람이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 추위가 매서운 곳에서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정봉이가 급히 쫓아가서는 우선 겉옷을 벗어 갓난아이부터 춥지 않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추운 설중에 이 어찌된 일이요? 정봉이는 당황한 마음에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았다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선 나 나쁜 사람 아니요. 겁먹지 말고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정봉이는 여인이 따라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갓난아이를 품에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고개를 내려갔습니다. 정신없이 얼마 동안 내려가자 작은 주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정봉이가 주모를 불렀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오? 어서 나와보시오. 어쩌다 노상에서 아이를 낳았소. 급하오. 작아도 좋으니 방 하나를 좀 따로 주시오. 주모가 나와 이렇게 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절실한 표정의 사내와 그 뒤에 산모로 보이는 쓰러질 듯 휘청이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모가 부랴부랴 방 하나를 치워주었습니다. 산모의 몸이 완전 얼음장 같소. 어서 방 따뜻하게 국물부터 넣어주시오. 그리고 국이라도 좀 뜨끈하게 끓여서 밥 좀 내주시오. 잠시 후 주모가 뜨끈한 밥과 국 한 상을 내왔습니다. 산모는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었는지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기운도 없는 쇠약한 몸으로 천천히 한술 한술 뜨더니 밥과 국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 정봉이는 주모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좀 갔다가 며칠 후에 돌아올 것이오. 그러니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산모 구한 좀 잘해주시오. 샘은 다녀와서 꼭 다 하겠소.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주모와 이렇게 약조한 후 정봉이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정봉이가 처갓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은 오랜만에 보는 사위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게 사는 사위를 보니 안쓰러운 표정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게. 오느라 고생 많았네. 시장하지. 어서 들어가세. 장모님은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사위 먹일 음식을 한 상 푸짐하게 내왔습니다.
그리고 정봉이가 돌아갈 때는 쌀과 양식거리를 한 짐 챙겨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조금 챙겨주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봉이는 산모가 묵고 있는 그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었소이까? 있었지요. 산모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금방 기력을 찾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군요. 자, 여기 그동안 산모가 묵은 값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산모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 정도면 되겠소? 라고 하면서 장모님이 준 돈의 일부를 꺼내어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산모가 중간에 어디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간호 좀 잘해주시오. 부탁하오. 아이, 걱정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받은 만큼은 틀림없이 보살펴 줄 것이니. 아, 그런데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말해 뭐해요? 어서 방에 가보시지요. 애기가 너무 이뻐요. 정봉이는 산모와 아기가 있는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산모는 벽에 기대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산속 눈밭에서 기력이 다한 채로 쓰러져 있던 여인이 아니라 20살이 겨우 될까 말까 한 풋풋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되었구나 싶어 안심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막내 여동생쯤 돼 보이는 앳된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고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이는 처갓집에서 받아온 돈 중에 주모에게 주고 남은 돈을 전부 꺼내어 그 산모에게 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정봉이는 결국 처갓집에서 받은 돈을 전부 주막에서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정봉이는 비록 돈은 못 가져왔으나 가져온 쌀과 양식거리로 겨울을 겨우나고 그 후론 열심히 일해서 또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해가 지난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가을 추수를 다하고 제법 날이 추워진 어느 날이었지요. 정봉이는 마당에서 콩대를 두드려 콩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여자 하나가 어린애를 업고서 콩대를 두드리는 정봉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담 너머에서 마당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정봉이가 휙 돌아보니 어느 낯선 여인이 담 너머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니시요? 나는 모르겠소이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정봉이는 이내 시선을 거둬 다시 콩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며 문으로 들어오는 그 여인을 보자 하니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봉이는 지난 겨울 고갯마루에서 만났던 산모였다는 것이 확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때 정봉이의 도움을 받은 후 몸을 거동할 수 있게 돼서부터는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찾아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근방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영영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정봉이는 반가움과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를 어찌 찾은 것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찾게 되었네요. 정봉이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마리로 찾아다닌 것이었지요. 여인은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이 아이 두 목숨을 살리셨으니 은혜의 감사라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넙죽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은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은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봉이 처가 밭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남편에게 절을 하고 있고 그 여인의 등에는 아기가 있는 것이었지요. 정봉이처의 입장에선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리고는 여인 얼굴 한 번, 남편 얼굴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오해 마시오. 그런 것이 아니요. 일단 이 여인에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오. 여인은 정봉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정봉이처에게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여인과 아기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봉이의 처가 아기의 얼굴을 들춰보니 세상에나 그렇게 마른 아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봉이 처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이러고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갑시다. 방으로 들어간 정봉이 부부와 여인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정봉이 처는 여인이 눈밭에서 아기를 낳게 된 사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부자 양반집에서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주인 어른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지요. 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인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방마님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이 여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여인은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고 몇 달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며 살다 보니 누구 하나 의지할 곳도 없어 추운 겨울 산속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슬픈 사연을 들은 정봉이처는 물었습니다. 그럼 주막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산 것이오? 처음에는 어르신이 주신 돈으로 좀 살다가 나중에는 길에서 좀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갈 곳은 있소? 글쎄요, 찾아봐야지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요. 우리 집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방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으니. 아니에요. 저희 두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애기 걱정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애기 생각만 해요. 저같이 천한 사람에게 왜 이리 잘해주시는지.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정봉인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인은 자기 이름을 언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언년이는 정봉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과 농사일을 같이 하며 지냈고 자기 살림하듯이 성심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편 정봉이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노안으로 인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입맛도 없다고 하여 끼니 때마다 밥을 부실하게 먹다 보니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짓달에 온통 세상에 하얀 눈밭인데 정봉이 어머니는 냉이국이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봉아, 내가 냉이국이 먹고 싶구나. 그것만 있으면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을 것 같다. 어서 나가서 냉이 좀 캐오거라. 어서. 눈 속에서 어딜 가서 냉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언년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언년이는 작은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고 엄동설 안에 냉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봉이 부부는 언년이를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언년아, 이 눈밭에서 냉이가 어디 있다고 그걸 캐러 간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요. 언년인 너 눈밭에서 죽을 뻔한 것을 내가 구해준 거 벌써 잊은 것이냐? 그것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러는 겁니다.
저와 제 아들을 구해주신 은혜에 저도 어떻게 해서든 보은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너무 뭘 못 드셨잖아요. 너무 약해지셨어요. 입에 맞는 게 있다면 뭐라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 마셔요. 언년이는 그렇게 정봉이에게 보은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언년이는 냉이를 찾아 밖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 산기슭의 양지발은 눈이 드문드문 녹아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도 있구나. 혹시 여기에는 냉이가 있지 않을까? 언년이는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눈을 이리저리 치워가며 냉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 하나 들짐승 하나 다닌 흔적 없는 눈 쌓인 산길에 웬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한 스님이 구불구불 9번 구부러진 긴 지팡이를 짚고 삿갓을 쓰고 장삼을 입고 바랑을 짊어지고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언년이와 눈이 마주치자 냉이 따라오셨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어찌 아십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싱거운 소리를 하더니 언년이를 지나쳐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딱 서서는 그곳 바닥에 크고 동그랗게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궁시렁 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참 좋다. 아니, 소용없지. 그거 참 좋은데? 아니지, 아무 소용없다. 헛것이다. 지켜보던 언년이는 알쏭달쏭한 스님의 말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스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좋다는 것입니까? 안 좋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기 이 자리에 묘를 쓰려면 구암 선생이 택이라는 대로 해야 이 명당에 맺힌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8만 9개의 암자 중에 구암 선생이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택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말들을 남기고 몇 발짝을 가는 듯 하더니 스님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년이는 그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냉이를 찾아 헤맸지만 냉이 비슷한 것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대신 스님이 표시해 놓은 자리에 자신만의 표시를 더해 놓고 그래, 그래도 명당 자리라고 했으니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유심히 기억한 후에 정봉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어머나 세상에 냉이를 먹고 싶다던 정봉이의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정봉이에게 언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 건너 산으로 냉이를 찾으러 갔다가 웬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은 명당 자리라고 한 곳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혹시 그곳을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정봉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몇 자리를 잡아야 할 형편인데 미리 정해놓은 곳도 없고 하니 같이 한번 가보자. 정봉이는 언년이가 말한 명당 자리를 찾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곳을 딱 도착해서 표시해 놓은 맷자리를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안목이 낮은 뚝눈으로 보아도 맷자리가 꽤 괜찮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툭 트였고 양지발라 따뜻하고 좋은 자리 같아 보이는구나. 나는 마음에 든다. 이 자리에 어머니 묘를 쓰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년이는 스님이 알려준 태기를 하려면 반드시 구암 선생을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정봉이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그 구암 선생을 찾아가 보마. 정봉이는 어머니의 초분을 만들어 놓고 강원도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금강산에 8만 9개의 암자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금강산 골골이 아름다운 절과 암자가 무수하였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봉이가 그 많은 절과 암자를 돌아다니며 구암 선생을 찾는데 쉽게 찾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길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구암 선생님이라고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저기 저쪽으로 가다 보면 글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글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구암 선생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봉이는 반가운 마음을 안고 그 길로 글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글방 선생은 자기는 구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봉이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길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는데 하나같이 글방 선생이 구암 선생이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봉이가 다시 글방을 찾아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구암 선생님, 선생님을 뵈러 멀리서 어렵게 왔습니다. 아, 내가 아니라는데 누가 자꾸 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몇 번을 다시 찾아가도 자신은 구암 선생이 아니라며 정봉이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정봉이는 글방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방 선생의 집에는 선생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마당을 쓸고 새순물을 뜨고 아침밥 준비를 하는데 정봉이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제는 대체 누구신데 어제부터 여기 서서는 걸리적거려 쌓는 거요? 라고 하며 냅다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글방 선생이 세수를 하러 문을 열고 나오다 보니 몇 번을 찾아왔던 상제가 여전히 마당에 서서 자기 제자에게 핀잔을 듣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글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봉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소. 정봉이는 글 선생이 이끄는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오? 그런데 우선 이제는 구암 선생님이 맞으신 겁니까? 맞지? 맞소이다. 왜 그동안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허허허허, 많이 힘들었는가? 그것이 말이네. 나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네. 오래전부터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러 올 때면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온다네. 내가 돈과 재물을 받고 그 대가로 도움을 준다면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찌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 진심을 다하고 절실한 사람, 그리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정봉이는 언년이가 만난 스님 이야기와 함께 스님이 알려준 맷자리의 위치를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하, 이 고약한 놈. 그게 내 신우지지인데 내가 쓰려던 자리인데 그놈이 가서 그 자리를 딱 알려줬구나. 땅이라는 것은 작은 자리고 큰 자리고 임자가 있는 거라네. 그런데 상제 정성을 보니 내가 택일 한번 해줄 만한 것 같으네. 구암 선생은 먹을 갈고 종이를 꺼내더니 종이에 그 명당의 맷자리를 쓰는 날짜와 시간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써주었습니다. 상제, 이거 가지고 가게. 그리고 산을 다 내려갈 때까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둘러 내려가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이는 구암 선생이 준 종이를 품에 잘 갈무리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에서 거의 다 내려와 뒤를 돌아보니 오던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지랑이가 뿌옇게 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봉이는 신기해하며 집을 향해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무사히 도착한 정봉이는 구암 선생이 알려준 대로 어머니의 묘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봉이 부부는 명당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언년이도 조금이나마 정봉이 가족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해했지요. 그런데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그 맷자리가 가진 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힘겹게 얻은 맷자리인 만큼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을까요? 정봉이와 그의 가문은 대단한 명성이나 권력 혹은 엄청난 재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큰 걱정도 없고 큰 불운도 없이 평탄하게 대대손손 크게 아픈 사람 없이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암 선생이 기대했던 큰 복이었나 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살아왔던 인정 많은 정봉이 부부에게 귀한 명당 자리가 돌아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